저희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장간의 양념게장. 대회 수상 경력에 저도 진짜 맛있게 먹었고, 드셔보신 분들의 평도 좋으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4대 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 예금이 급감하면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 와중에 은행에서는 가계부채에 이어서 기업부채까지 억제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불어난 가계부채로 인해서 내수 경기도 침체된 상황이고, 여기에 수출 경기 역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와중에 계엄으로부터 시작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문제부터 트럼프의 관세 정책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경기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그런 이야기 합니다. 경제 안 좋은 게 트럼프 관세 때문이지 뭘 자꾸 다른 핑계를 대냐. 근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자료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아니라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될 상황에 부동산 경기만 가계부채로 살리면서 보통 데드캣 바운스 1년 정도 나오죠? 왜 1년 정도로 해요? 그 이상 하게 되면은 경제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엔 2년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2년 차가 되는 작년에 여러 가지 부실 지표들이 터져 나왔다. 작년에 터진 부실 지표들이 어떻게 트럼프 관세 때문이냐. 무식한 사람이 신용 가지면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는 경제 기억 지읒들이 와가지고 조금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자꾸 아는 척 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트럼프 관세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생겨왔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요, 기업 부실이 은행으로 어떻게 전이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은행에서도 점점 더 대출을 막아가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금이 빠져나간다는 소리는 자기 자본이 줄어든다는 소리죠.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더 내리게 된다. 이 역시 예금을 계속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은행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금융권도 예금을 줄이고 있죠. 그 이금융권의 부실이 4대 은행으로도 충분히 전이가 됩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4대 은행이 지금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고 이것들이 어떤 영향들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업들의 부실이 어떻게 은행으로 전이가 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기업 부실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롯데 위기설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뭐 SK 이런 것들 다들 비상경영 들어가 있죠. 그 정도 비상경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홈플러스 구독 위험까지 왔죠. 현대제철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공장 폐쇄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애경마저도 사업을 매각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만큼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이 처음에는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 느껴지다가 이게 점점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까지 번져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의 상황이 은행으로 전이가 되고 있어요. 기업들 문제로 인해서 시중은행의 신용 위험이 2배로 급증했다. 자, 지난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이 4대 은행의 거래 상대방 신용 위험이 12조 2776억 원에서 26조 812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게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부터 DSR 막 들어가던 21년, 금리 올라가던 22년,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던 23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10조에서 12조 선이었는데 작년에 26조까지 급증한 거예요. 문제는 기업들의 상황이 내수 침체 장기화, 고환율, 고물가, 여기에 수출 기업들도 안 좋고 있죠. 여기에 최근에 관세 부담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는 부채주도 성장을 했었죠.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가 무너진다든가 이럴 때는 가계 부채로 살리려고 했듯이 기업 부채로 살리려고 하느냐? 막상 그렇진 않습니다. 시중 부동자금이 많이 늘었죠. 이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지만 예금이 15조 줄어든 동안에 요구불 예금이 25조가 늘었어요. 그런데 통화 유통 속도가 역대 최악에 가깝게 떨어졌다. 즉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소리죠. 돈이 많이 돌아야지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 돈이 돌지 않으면은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물가 상승률 2% 잡혀간다. 근데 체감되는 물가는 그렇지 않죠. 그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실질적인 물가는 올라가는데 돈이 돌지 않으니까 화폐 가치 하락이 오히려 상쇄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주식은 계속 오릅니다. 부동산은 계속 오릅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졌다는 소리는요. 돈을 풀어도 이게 경제에 기여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게든 기업이든 다 침체지. 그 푼 돈이 다 어디에 박혀 있어요? 화폐 유통 속도가 왜 떨어졌겠어요? 돈 안 풀었어요? 많이 풀었죠. 다 생산성 없는 부동산 이런 데다 처박혀 있으니까 기업들이 다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와중에도 부동산 올라야지 나라가 산다. 부동산 폭락하면 나라 망한다. 머릿속에 뇌 대신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뇌를 시멘트로 발라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는 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소비를 하는 소비의 주체인 가게의 문제가 있죠. 최근에 1인당 가계부채 잔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재정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에 갑자기 급증하죠. 문제는 차주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개인당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차주수가 줄었다는 소리는요. 팔아서 갚았다는 소리죠. 또는 청산을 했다는 소리죠. 근데 팔아서 갚으면서 개인당 부채가 증가한다 라는 건요. 누군가는 수익을 받고 도망간 와중에 누군가는 대출을 잔뜩 껴가지고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즉 영끌 하우스 푸어들이 늘어났다는 소리다. 그리고 작년에 이민경매 엄청 나왔죠. 이런 것들이 다 청산되고 있다는 소리라. 이거는요. 뇌피셜이 아니라요. 자, 지난해 청산해준 부실채권 상매각 금액이 7.1조 규모입니다. 이는 그 전년도인 5조 4,544억 원. 이것도 역대급이었어요. 근데 이를 또 아득히 넘어서는 30%나 증가한 수치죠. 이런 식으로 열심히 상매각하면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도 코로나 터져가지고 내수시장 아주 작살났던 그때 수준까지 연체율이 올라갔다. 그리고 취약 차주 역시 그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채무조정 신청자 역시도 2배 가까이 늘었죠. 코로나 때보다 2배의 경제가 안 좋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미상각 채권 채무조정 확정 건수 이것 역시도 5년간 2배 넘게 늘었고 감면율 역시도 30%를 돌파하면서 감면해주고 청산해주고 그거 은행이 손에 떠안아가지고 상매각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연체율도 급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는데 그래도 집값은 올라간다. 집값은 젠가탑처럼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아파트들 부실 엄청나게 많죠.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것도 아파트 올라가는 것처럼 엄청 부실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가장 큰 두 가지는 전세자금 대출이랑 DSR을 우회한 대출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출을 세계적으로 축소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2번이나 늘린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박근혜 정부 때 초임 있어요. 두 번째가 2023년에 시행되었던 특례보금자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 대출들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긴축을 할 때 우리나라는 완화를 했어요. 긴축을 왜 하느냐?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까 긴축을 한 거죠.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은 경제에 좋게 돌아갈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는 다 자산에 박혀버리니까 양극화만 심해지지 경제는 오히려 악화되죠.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일단 한번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생산성이 있는 곳에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뭐 집값 폭락하면 나라 망한다 뭐 일단 개논리에 속았는지 아니면은 뭐 건설사들 망하는데 뭔가 커넥션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산 때문에 그런 건지 디레버리징 되기 전에 돈을 풀어버리니까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가계를 거쳐서 기업까지 번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가계부채를 계속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아무리 돈을 풀더라도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랬어요. 9월부터 가계부채 억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왜 그랬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9월부터 들어갔는데 올해는 3월부터 들어갔죠. 왜냐면 작년 재작년보다 경제가 훨씬 안 좋기 때문에 명목 GDP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게 생긴 상황에서 내줄 수 있는 가계부채는 한계가 있는데 앞에 몰려버렸죠. 그래도 23년, 24년 같은 경우는 1분기 때는 그렇게 몰리지 않았어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몰렸지. 근데 이번엔 1분기부터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3월부터 규제 들어간 거예요. 그럼 9월부터 규제 들어간 다음에 집값 어떻게 됐냐. 부동산 감독하라고 만들어놓은 부동산원이 부동산을 부양하려고 부추기고 있지만 그 상승 지표는 나오더라도 9월부터 침체된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가계 대출을 막는 것에 이어서
기업 대출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줄어들었던 요구불 예금이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데 대출을 내주던 기업 대출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만들고 있다. 왜 그럴까요? 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여태까지 보통 힘들면은 돈 빌리면 조금 여유라도 생길 텐데 이제 은행이 돈도 안 빌려준다는 소리예요. 기업 쪽에도. 이는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겠다는 의도죠. 방지하려고 저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더 이상 떠안아 주지 않는다는 소리고, 근데 기업들의 리스크는 커지는데 은행권의 리스크를 떠넘기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 상대방 신용 위험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소리는요, 연쇄 부도가 일어났을 경우는 이 크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냥 26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출을 더 축소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죠. 은행은 건전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대출을 내주는 것에 비해서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죠. 근데 예금이 15조나 빠졌어요. 그래도 요구불 예금이 25조 늘어나지 않았냐. 예금이 15조 빠진 것보다 요구불 예금이 25조 늘어난 게 양적으로도 10조 더 많고 이자 비용도 그만큼 덜 나가지 않겠냐. 요구불 예금은 거의 제로 금리인데. 근데 요구불 예금이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항상.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늘어납니다. 막상 예금금리랑 큰 차이도 안 나고. 지금 실질 예금금리가 거의 0%대로 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실질 예금금리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소리는요, 예금해놓으면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화폐가치 하락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가 좋다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은 경제의 기억자도 모르는 인간들이다. 현금을 누가 그냥 금고에 넣어놔요? 사과 박스에 넣어놔요? 예금해놓으면 손실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아는 체 하면서 자기가 하는 게 맞다, 이 확신만 가지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예금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예금이 빠지니까 그게 요구불 예금으로 가니까 은행들 노답네 신난다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들 대응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규 고객에 대해서 최대 2.5%의 우대금리까지 준다고 하죠. 가만히 냅둬도 돈이 들어오는데 저런 행동을 왜 할까요? 지금은 자금을 확보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고령자들을 위해서 우체국이나 상호금융 이런 데서 은행 대리업을 한다고 하죠. 장점은 뭐예요? 고령층들이 접근성이 좋아지고 1금융권 이용이 편해지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예요? 1금융권 멀어가지고 가까운 2금융권이라도 예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1금융권에 대리업 해주니까 예금이 가능하네? 2금융권 더 무너진다는 소리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을 할까요? 그냥 편의성에 의해서? 아니면 오히려 대출 같은 건 잘 안 돼요. 은행 대리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깐깐한 심사를 봐야 하는 대출 같은 경우가 잘 안 되고 그냥 돈 넣기만 하고 이런 예금이나 이런 것들만 대리해 주는 거다. 즉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죠. 1금융권에. 2금융권은 어차피 이제 버리는 수순으로 가고 있으니까. 왜 버리는 수순까지 갔냐? 2금융권 상황 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 농수 신협 같은 상호금융 적자 조합이 2022년 70개까지 떨어졌다가 재작년 353개, 작년 394개로 급증했고 부실 채권 역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새마을금고 역시 적자 금고수가 2년 만에 17배 늘었어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10% 이상인 금고도 11.6배 늘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연체율 10% 이상인 저축은행 2배 이상 늘었죠. 고정이하 여신 비율 20% 이상 저축은행도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 2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자금 유치하기도 쉽지 않아요. 부실 대출이 많아지고 PF 문제 터지니까 대출을 줄였죠. 대출을 줄이면서 고금리로 예금을 내주는 예금도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 거의 뭐 2%대 예금 금리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금융권은 자금 유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적자를 감소하고 적자가 심해지니까 예금이자가 또 나가는 돈을 줄이겠다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자금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맨날 띄워주는 게 뭐예요? 지금 예금금리 많이 떨어졌는데 새마을금고에 돈 넣어볼까? 상호금융에 돈 넣어볼까? 이딴 기사들 띄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 믿고 들어갔다가 부실해지면 어떡하려고. 근데 문제는 왜 4대 은행 이야기하다가 2금융권 이야기를 하냐?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2금융권 부실이 4대 은행으로 번진다. 그래서 과거에 저축은행 사태 터진 뒤에 은행권에서 어떻게 움직였어요?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즉 장기적으로 꾸준히 갚을 수 있는 돈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당장 내놔라. 가뜩이나 지금 가계나 기업 대출 줄이고 있고 여기에 예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가운데
매년 증가하는 상매각 비용 이런 것들도 감수해야 되죠. 여기에 이금융권까지 터진다? 은행권에서 대출 회수를 안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것들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뿐이지. 그러니까 부자들 어떻게 움직여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뭐 집값이 얼마나 올렸고 강남 현금 부자들이 강남집 사내 뭐 이딴 개소리 날리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막 달러같이 올라가니까 현금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부자들은 그 달러 사고 있어요. 이미 금도 살 만큼 샀고 분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와중에 황금성도 떨어지고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동산 같은 걸 왜 자꾸 사라 그래요? 누군가의 리스크를 누군가가 떠안아주면서 조금 더 가격 올라가는 상황으로 버티게 만들어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설사라도 살렸는데 요즘엔 예전과 다르게 왜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들이 전보다 조금 늘었는지 알아요? 부동산 살려도 건설사로 그 돈이 안 가니까. 자, 결론. 기업들의 붕괴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죠. 이게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거래 상대방 신용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리는. 이렇게 기업까지 문제가 번져가면서 은행권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비 올 때 우산 뺏어가는 게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계 우산을 뺏어가다가 이제는 기업 우산마저도 뺏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금 융통이 어려운 가운데 대출마저 조인다. 가뜩이나 좀비 기업들, 한계 기업들 이런 것들 많은데 부실이 커진 상황에서 유동성마저 막아버리면은 무너지는 거 가속화되겠죠. 은행도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거고 여기에 문제는 은행권에서 지금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죠. 예금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다른 곳으로 자꾸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는 영향도 있고 이게 1금융권뿐만이 아니라 2금융권에서는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러면은 예금이 들어온 돈이 줄어들면요 대출을 내주는 돈은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금 경색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상황들을 예측해가지고 부자들은 이미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뭐 트럼프 관세 터지니까 원달러 환율 올라간다. 제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지금 외환보유고도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고 있는 동안에 정부 고위 인사들은 달러 상승에 베팅하고 있었죠. 제가 괜히 4년 전부터 달러 사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 집값 올라간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진짜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들이 가계부터 기업으로 번져가서 이게 4대 은행까지 번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직 터지지 않은 리스크에 대해서 은행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유동성을 줄이면은 위기는 더 빨리 터질 것이고 그 위기가 터지게 되면은 4대 은행도 어느 정도 피해 있겠지만 2금융권은 더 큰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2금융권 무너지면은 은행권에서 대비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 대출 회수같이 완전히 긴축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한동안 경제는 어떻게 돼요? 이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오히려 IMF를 넘는 그 정도의 위기로 나오고 있죠. 그 문제의 핵심은 부채였고 그러면은 4대 은행의 긴축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거. 가계뿐만이 아니라 기업까지. 이거요. 엄청나게 큰 경제위기 징조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오히려 아까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가상금리를 첫 고객에 대해서 2.5%까지 붙여준다고 하죠. 물론 그거 다 만족해서 붙이긴 쉽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더 혜택 주는 걸로 자기 자본을 보전하는 것도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